무엇보다 여성국제전범 법정을 실현시키고 훌륭한 헤이그 판결을 얻어내 위안이 됩니다. 이 성과를 어떻게든 널리 퍼뜨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법정을 일본 미디어는 무시했고 특히 말도 안 되게 편집해 왜곡 방송한 NHK를 장면에 제소했습니다. 그 원고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NHK 사건에 대한 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마스이 야요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병으로 쓰러졌다. 중증 폐결핵과 결핵성 복막염으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레미제라블을 좋아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에 푹 빠져 넓은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에 열심히 공부했다. 야요리는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다. 결핵 특효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을 100회 이상 맞으며 조금씩 회복했지만 복학 준비를 하다 또 쓰러졌다. 신의염이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16세부터 20세까지만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며 병상의 고독과 초조함을 달래보기도 했지만 혼자만 점점 뒤처진 채 남겨지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러나 야요리는 죽음 대신 삶을 생각했다.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며 살기로 다짐한다. 1955년 야요리는 도쿄 외국어대 영미과에 입학한다. 투병 기간을 떠올리면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었다. 모두에게 3스피드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로 빨리 말하고 빨리 걷고 빨리 먹으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1957년 여름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미네소타대로 유학을 떠났고 1년 뒤에는 프랑스 파리로 향한다. 1959년 가을 일본으로 돌아온 야요리는 1961년 아사히 신문사에 취직했다. 그때는 여기자가 특수한 존재였습니다. 사회부에 여자는 저 한 명뿐이었죠. 모두 남성인 입사식에서 혼자 여성인 저는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실력 외에는 기자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오로지 일에 매달렸다. 야요리는 일본 경제 성장의 이면을 파헤치는 보도로 주목받았다. 공해와 약물 피해 그리고 농약 오염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 특히 1960년대 일본에서는 탈리도마이드 약물로 팔다리가 없거나 청력장애를 가진 장애아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는 크게 분노했다. 탈리도마이드 재앙이라는 심각한 약물 피해는 무엇보다도 후생성에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의 안전성 문제는 해외에서 몇 번이나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후생성이 그것을 숨겼습니다. 수은 중독 또한 일본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야요리는 미나마타병 취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대기업 간부들, 후생성과 이와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엘리트 남성 주도의 환경 파괴적인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다. 야요리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특히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 그들 이야기를 따뜻한 필체로 전한 이시무레 미치코의 고해 정토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야요리는 기자로 살며 일본 사회 전체가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된 이상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남성 기자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경계했다. 저 여자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단적이라는 딱지를 함부로 붙였다. 야요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1980년 야요리는 여성차별철폐조약 특종 기사를 썼다. 아버지가 일본인일 경우에만 일본 국적을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국적법 개정과 남녀고용 기회균등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사, 부인차별철폐조약 서명 보르법 개정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가 1980년 6월 7일 아사히 신문 일면에 실렸다. 이 기사는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나도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강요회의를 거쳐 차별철폐조약에 서명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야요리는 일본 국내의 여성 문제뿐 아니라 아시아 여성들의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과의 인연 또한 특별했다. 그는 1973년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매춘 관광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는 기사를 봤다. 취재해보니 일본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노리고 단체 관광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생 관광을 주력으로 하는 이 패키지 상품으로 연간 50만 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한국에 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야요리는 이 사실을 널리 보도하고 싶었지만 지면에는 좀처럼 실리지 않았다. 기사를 출고하고 일주일가량 지나 석간의 겨우 기사의 앞부분만 작게 나갈 따름이었다. 야요리는 보수적인 언론계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973년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어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남성들에게 항해 의사를 나타내고자 했다.
그들은 전달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매춘이 목적인 관광단이라 쓰고 매춘 관광 반대를 호소했다. 1980년 필리핀 마닐라를 취재해 일본인의 매춘 관광을 비판하는 기사를 2회에 걸쳐 내보냈다. 그는 취재 대상을 아시아 전역으로 넓히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1981년 야유리는 뉴욕 특파원 자리를 제안받는다. 당시 워싱턴, 뉴욕, 런던 같은 곳에 특파원이 인기가 있었고 특파원을 마치면 사내에서 승진도 보장되었습니다. 야유리는 상사에게 아시아 특파원이 되고 싶다고 답한다. 신문사 내부에서는 그를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다나, 마녀 기자 등으로 통했던 야유리는 싱가포르 특파원으로 4년간 근무하며 아시아 18개국을 방문했고 이웃인 아시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취재했다. 그는 아시아 곳곳에서 2차 세계대전의 깊은 상흔을 체감했다. 충격의 연속이었다. 싱가포르 특파원 시절 과거 일본군 만행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 위안부였던 노수복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과 가까운 태국 남부 파자이라는 마을에 살고 계셔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간 모국어를 쓰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노수복은 한국어가 아닌 태국어를 썼지만 그의 방 안에는 작은 태극기와 색이 바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일본인 경찰에게 끌려간 노수복은 군복을 받고 배에 태워졌고 40일 후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였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부대와 함께 태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이 항복해 영국군이 관리하는 프로 수용소에서 지내다 태국에 남게 된 노수복의 생애를 담은 인터뷰 기사를 1984년 11월 2일 아사히 신문 석간에 보도했다. 노수복이 얼마만큼 잔혹한 경험을 했는지 안다면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밖에 없다 생각하며 아사히 신문 조사부 위안부 파일의 인터뷰 기사를 보관했다. 1985년 4월 야유리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본사로 복귀했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는 한편 일본 개발 원조 프로그램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사를 써 내려갔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됐다. 야유리는 정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매달렸다. 1993년 봄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제소했다. 야유리는 필리핀 현지로 취재를 떠나 당시 참상을 전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신문사에서는 정말 싫다, 지겹다, 지겨워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자인 군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유리는 1993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일본군 가해자 취재 기사를 간신히 보도했다. 1994년 4월 야유리는 아사히 신문 기자 생활을 명예롭게 마친다. 33년 전 도쿄 본사에 단 한 명의 여성 기자로 입사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정년까지 일한 여성 기자 1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본격적으로 여성 운동가로 활동했다. 퇴직 후 첫 활동은 동아시아 여성 포럼 개최 코디네이터였다. 1995년 4월 아시아 여성자료 센터를 설립한 그는 2000년 12월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 법정을 도쿄에서 연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을 끌어낸다. 일본 우익들은 반일 집회를 그만둬라. 이것은 짜고 치는 재판이며 날 조달하고 했지만 야유리는 일본의 책임을 추급하는 것과 전시의 성폭력 불처벌의 순환을 끊는다는 두 가지 목적을 법정에서 이루고자 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2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카불 방문 중 몸의 이상을 느낀 야유리는 급히 일본으로 돌아간다. 암을 선고받고 영변할 때까지 시간이 82일밖에 없었지만 그는 글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야유리는 자서전에서 젊은 독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지금 시대에 특히 일본에서는 싸우는 것이 이단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싸우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게 그런 용기를 준 사람은 바로 위안부와 인신매매 피해자, 아시아에서 가장 학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라, 분노하라, 용기 내서 싸워라. 이것이 제 마지막 힘을 다한 마음의 외침입니다. 자서전을 집필 중이던 야유리는 2002년 12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짓밟히고 무시당한 지극히 작은 자들 편에서 권력에 저항했다. 또 어떠한 공적 지위와도 무관했던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회고했다. 야유리는 아시아 곳곳을 누비며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보다 위안부 재판 결과를 더욱 걱정하던 인권 운동가였다. 그를 아시아의 정의로운 여성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싶다.